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가하고 나 이거 비문학과 관련돼서는 이제 중요한 사고방식이 이 안에 들어있지. 순용이 보여져 있어서 내가 내 시험지 미리 꺼내놓는다는 거. 가보자. 중요한 지문이다. 근데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지문. 자,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텍스트가 보통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심플하게 읽힐 수 있어. 글을 워낙 잘 써놔서 그래, 이런 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심플하게 읽히냐면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세습적 권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가에 대해서.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inherit하다라는 거지. 상속시키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이나 재산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특권과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 특권 또는 권리 이런 권리들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죠. 무관하게라고 하는 표현에 뭐가 들어있어? 바로 대조가 들어있는 거지. 그치? 무관하게. 여기서는 그렇다는 거야.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다는 거야.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실 이것도 그 직접적인 수식은 아니지만 과거제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 과거제도는 알겠지? 이게 뭘 가지고 있었대? 합리성.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제 영어로 rationality라고 얘기를 하지. 합리성. 어떤 이치가 있지. 이게 이치잖아. 이치에 부합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합리성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능력주의적인 과거 시험이 바로 합리적이었다라는 얘기야. 어때? 느껴지지? 확실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텍스트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이 과거제가 도입되어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람의 텍스트 구성 그 방식 자체가 수식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이게 선생님 수업에서 좀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지. 한 텍스트 읽을 때 수식어도 수식어고 또 그 필자가 쓰고 있는 글의 스타일을 느껴가면서 글을 읽는 게 좀 중요하다. 물론 그걸 다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데 이런 포인트들은 좀 짚어서 넘어가는 게 좋다 이거야.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공개 지금 이 능력주의 시험이 바로 과거제지. 이게 지금 특성이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또 이런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공개 시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높은 지위 바로 이 과거제가 시행되는 목적인 것이지. 높은 지위 나라를 위한다 이런 건 다 그냥 비 좋은 개살구에 불구하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 여기서 신분이나 추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세습적 권리 쪽으로 매칭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읽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읽어도 상관은 없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별로 안 되고 이렇게 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관점으로서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인스피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시험 성적, 바로 과거 성적이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보고 있어. 쉬운 글이긴 해. 자, 두 번째 단락.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또 수식어가 등장하지. 그러니까 명확하고 합리적 기준. 그래서 과거제는 명확하고 합리적이네. 떠나지 모르는. 그래서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게 전부 다 뭐를 담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얘도 어느 정도 여기 기여하고 있는 것 같고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주었대. 자, 뭐라고? 과거제가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건데 여기서 사람이 조금 많았다라는 얘기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담보가 되기 시작하는가? 바로 여기 뭐라고 그러냐? 개방성, 그지? 개방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사실 이거를 지금 내가 여기다 나열하는 식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이 글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고 있는 사고방식은 인과관계야. 인과관계. 정의해 놓은 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능력주의적인 과거제가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기 지금 뭐를 담보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개방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들어있지 여기 안에. 그래서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근데 개방성이 이제 좋아지니까 뭐래? 사회적 유동성이 올라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사회적 유동성이 올라갔다. 계층 간의 이동이 활발해졌다는 얘기지. 이거를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줬고,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약간의 포인트지. 단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것 같진 않고, 근데 어쨌든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긴 했대. 하지만 비교적, 그치? comparably, 그치? 공정한 제도였으면 부인하기가 어렵다. 역시 공정하다는 얘기 또 하고 있고,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 그래서 이 공정성에 여러 가지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뭐 정기적이고 공개적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서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익명성이 뭔지 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입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야. 여기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건 일단 대조구조가 첫 번째, 그 이후에 과거제로 인해서 어떠한 이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담보하고 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했어.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세 번째 단락인데, 자,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이 학습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을 했대지. 이게 왜 그래? 자, 이게 지금 그 사회적으로 이게 잠깐만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다는데 생각해봐. 이거는 조금 그냥 동기가 커졌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개방성 있잖아. 사회적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강해지는 거지. 학습에 대한 동기. 왜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신분 있지 또는 계층,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신분과 계층이 존재해. 엄연히 계급은 없지. 그럼 큰일 나지. 하지만 이건 존재해. 예를 들어 이제 신분이라 그러면 이제 뭐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그렇지? 이런 사람들의 뭐 신분을 우리가 보통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층적으로는 뭐 솔직히 재산과 관련된 얘기지. 이건 뭐 얼마나 잘 사느냐 이 정도 이런 걸 따지는 건데, 근데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러한 것들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확신성이 생기면 사람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수능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옛날 얘기야. 요즘에는 수능 잘 보고 대학 잘 간다 그래서 보상이 되진 않아. 그래도 대학을 가게 되면 내가 신분과 계층을 성장시킬 수 있는 더 큰 발판이 마련되는 건 사실이기는 해. 솔직히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근데 어쨌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준 얘기고, 학습 동기가 강해진다는 것도 이해가 되겠지. 네? 그래서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대. 아무래도 학습 동기가 커지면 공부를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많이 보급이 된대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여기에 작은 단락으로서 여기에서도 인과관계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지. 지식의 보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 그러니까 엘리트지, 쉽게 말해요. 엘리트들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야.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 도덕적 기준 공유. 사실 이 글이 쉬워서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덕적 기준 공유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지, 한 사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한 사회가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공통되게 뭐를 중요시 여기자라는 이 어떤 가치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회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그지? 또 뭐가 있어? 아무튼 뭐 아동학대 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지? 뭐 조두순이라든지 이런 뭐 아동 성폭행 관련된 내용도 많았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가치 기준이 없어 아예 우리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도덕적 기준이 없으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겠지. 근데 이 과거제는 사람들이 이 유교 경전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기준을 공유하는데 기여했다라는 얘기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많이 시켜 특히 요즘에 수능에서 이게 필수이지 한국사, 그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이게 역사가 필수는 아니었어. 근데 이제 점점 더 한국사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제 추세야. 이 이유는 뻔하지. 이제 우리의 어떤 민족 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과거 제도가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보면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하고 있어. 아무래도 이게 과거제가 사람들이 이제 엘리트가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졌겠지. 너도 나도 다 높은 지위를 갖고 싶잖아, 솔직히 양반 됐으면. 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이건 사회적으로 또 안 좋은 거거든.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렇지. 모든 게 경쟁이 다 치열하지. 예, 이렇게 됐을 때 항상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완화책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은 제도야, 그지? 예, 다 갖추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대. 자, 지금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과거제의 절차적인 측면들 있잖아. 이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잖아. 그런 이런 합리적인 것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바로 사회 안정인 거야. 그래? 이게 가장 컸어. 이 사회적 안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국가에서 정치 체계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거야.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문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베네수엘라 들어가니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무시하는 나라지. 무시한다기보다는 좀 되게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못 살았을까? 잘 살았어. 되게 잘 살았는데 이 7, 80년대에서 뭐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나라가 이제 그 오일 쇼크 이후로 오일 유가가 이렇게 치솟으면서 굉장히 잘 살았어. 왜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매장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는 중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라라고 하면 돼. 중동. 어쨌든 그 중동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 베네수엘라가 최고의 산유국이야 사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석유가가 치솟았을 때 석유가가 엄청 비쌌었거든. 지금은 뭐 선생님도 이제 차를 보니까 이제 알지만 그 휘발유, 그지? 휘발유가 얼마냐면 지금은 이제 1,460 지금 5원인가 아마 이 정도 해. 그러니까 1리터당. 그러니까 싼 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근데 일반 사람들 좀 이상한데? 싼 건 아니야 아무튼. 근데 이때는 이거의 몇 배였어. 상상을 초월하겠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무지막지하게 잘 살게 되는 거야. 근데 이후에 지금 이제 2020년이잖아. 여기 2020년까지 이후에 이제 2020년까지 해서 석유가는 계속 떨어졌어. 유가가.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파탄이 일어난 거지. 돈이 안 벌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사회가 안정이 안 되는 건데 사실 근데 돈이 사회적 안정의 모든 요소라고 볼 수 있을까? 그 정치학자들, 많은 경제학자들과 세계적인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인정을 해. 돈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그 요소가. 근데 경제적인 요소 외에 사실 돈이 많더라도 이런 시스템, 그렇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계층의 이 유동성, 변동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안정이 될 수가 없어. 있잖아. 내가 아무리 막 노력을 하고 난리를 쳐도 나중에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 그럼 싫잖아. 그지? 그러면 안정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너의 측면에서는 너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물론 뭐 높은 지위까지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싶은 건 해피한 삶을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이런 기회가 아예 보장이 안 된다고 해봐. 네가 아무리 막 난리치고 기고 날뛰어도 야 그냥 너는 맨날 그 뭐야 그 쌍놈이야 쌍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겠지. 그래서 1789년에서부터 이 180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 체제가 엄청나게 불안정했었지. 혁명 이후에 계속 한 3-4차례 혁명이 있었거든 이 당시에. 그래서 한 3번째인가 2번째 혁명 그게 이제 레미제라블의 배경인 것이고 미안해 너무 잡다한 지식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괜찮아 뭐 상관없어.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배경 지식은 안 가져왔지. 뭐 할 얘기가 없어. 이런 것만 이제 얘기하면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통치의 안정성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짱 괜찮아 언젠가 나도 이동할 수 있어 잘 통치하세요. 사람들이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통치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금 과거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인과관계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겠지. 이 글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고방식이야 이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다 읽진 않았으니까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 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중요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국 역사 공부를 따로 안 해가지고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그 진나라가 있었지 예전에. 진나라가 있었고 그 이후에 뭐가 춘추 전국 시대가 오지. 네, 춘추 전국 시대가 오고 그 이후에 뭐 잘 모르지만 뭐 통일했던 나라도 많이 등장하는 뭐 송나라, 그다음에 뭐 명나라, 그지? 그다음에 뭐 청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춘추 전국 시대는 뭐 너무 많은 나라가 있고 그 이후에 아마 삼국지가 이후였나 아마 그랬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나라의 교체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사회가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웠겠지. 그렇잖아. 자고 일어나면 뭐 나라가 바뀌어 있어. 지금 대한민국인데 막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뭐 율도국이 되어 있고, 뭐 자고 일어나니까 뭐 조선국이 되어 있고, 자고 일어나니까 뭐 한민족 국가 뭐 이런 게 되어 있고, 이러면 짜증나잖아.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역사 속에서도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던 기능을 바로 얘가 수행했다는 거지. 알겠지? 과거제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야.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 안정성 기회였다. 그건 아까 한 얘기고. 자, 그래서 마지막.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 지금까지는 뭐였지 그 사실적인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었다면, 그지? 어느 정도는 객관적이나. 근데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약간 판단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판단이야. 선생이 이게 세계적으로 드물었다는 것도 일종의 팩트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드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주관성이 살짝 드러나.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 이 서구권, 그지? 서구권이 동구권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근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야. 동구권이 서구권에 훨씬 영향을 많이 미쳤어. 지금이야 18세기 영국에 있었던 그 산업혁명 시기 이후 제임스 와트 뭐 증기기가 발명. 그래서 지금 한 200~300년간은 서구가 굉장히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근데 그 이전 시대에 오랜 며칠 년 동안은 동양이 지배적이었어. 무조건 동양이었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침반, 그지? 나침반, 또 화약, 그지? 그다음에 인쇄줄, 그지? 그리고 뭐 그 숫자 이런 것들은 다 동양에서 나온 거야. 알겠지? 인쇄술도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었지. 이거를 이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맨날 싸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 화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국에서,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동양권에서, 숫자는 누가 봐도 아라비아지. 이제 아라비아,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다 아라비아 숫자니까 이런 동양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마찬가지로 과거제도 유럽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그치? 우리는 유럽이라면 지금 막 대단해 멋있어 막 보지만 유럽이 야만 국가에서 원래가 그렇게 멋진 그런 국가가 아니야. 알겠지? 멋진 그런 대륙이 아니야. 200~300년 전 이전에는 엉망진창이면 쓰레기 같은 나라야. 그래서 일본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라고 봤어. 뭐라고?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거든. 나중에 너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는 난 정치 외교과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 이런 정치 외교학과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특히 가장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 무슨 학과냐면 사회학과야. 진짜 그래. 선생님도 이제 사회학과 수업을 몇 번 많이 들어봤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향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진보적이야. 상당히. 정치 외교학과는 약간 좀 중립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니고 있는 저 한양대라든지 이런 데는 좀 아무래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좀 진보적이긴 해. 예. 근데 이제 진보적이긴 하지만 보수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진보적이긴 하지만 뭔가 막 문재인 막 이런 거 막 지지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물론 난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찍긴 했지만 문재인은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기가 뽑아놓고서 계속 비판해. 그러니까 조금 아무래도 중립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사회학과는 좀 진보적이고 법학과 있어. 법학과 같은 경우 또 역사학과, 그지? 사학과 이런 데는 보수적이야. 이런 데는 상당히 보수적이야. 그래서 학과마다 성향이 조금씩 달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학문들이 추구하는 바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장 베이스먼트가 돼야 돼. 주장을 하기 전에 다 주장을 하는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뭐를 담보해야 되냐면 이 근거를 담보해야 되잖아. 이 근거라고 하는 건 결국 그 팩트거든, 팩트. 이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 내 주관성을 지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래도 합리성이 조금 더 담보가 되겠지. 근데 귀족의 세습적 지위는 어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귀족은 없지만 사실상 귀족이 있지. 뭐야? 재벌이야, 재벌. 재벌. 그냥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재벌들 엄청나거든, 이 사람들. 돈이 뭐 상상을 초월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벌들이 뭐 나쁘진 않아.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좋은 재벌도 상당히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진, 대한항공의 이제 그 모 회사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들, 창업자들은 그러니까 이 여기를 세웠던 뭐 이제 뭐지 그 이름 까먹었다. 조 씨였는데 아무튼 그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 뭔가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 근데 그 이후에 재벌 2세, 3세들은 좀 특히 뭐 지난번에 그 뭐지 이름 까먹었다. 조 누구였어? 뭐지 그 대한항공에서 뭐 딸들이 있잖아. 엉망진창인 일들을 많이 막 자기네 집안에 있는 사람 막 그 일꾼들한테 막 소리 엄청나게 지르고 막 뭐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그리고 막 그 자기가 그 마카다미아가 땅콩 있잖아. 땅콩 없다고 비행기 돌려버리고 그지? 땅콩 회항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이런 것 때문에 조연아였다. 조연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엉망진창이 되버렸지. 그러면서 한진가의 주식은 더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재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도 하지만 인식이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세습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계속해서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자신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자녀들도 돈을 많이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런 세습적 지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은 그런 어디서 드러나게 되는 거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특권을 옹호하는 사실만 보려고 하는 거겠지. 그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지. 물론 이제 저희 어쨌든 유럽의 귀족.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돋보았다라고 하는 거야. 누가? 이제 유럽에 있는 계몽학자들이. 그래서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뭐라고? 실질적 사회 제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 제도의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과거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 이런 데도 기여했지만 추가적으로 또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 유럽의 영향이 있었지, 그지? 유럽의 영향이 아니라 유럽의 영향.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럽을 향한 영향이 있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가는 다 읽었어. 자, 이렇게 되면 16번을 바로 가야 되는데 가와 나의 사슬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뭐 쉬운 문제여서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알아? 항상 옆에다가 물론 이 문제는 쉽지만 가하고 나를 이렇게 써서 판단을 하라는 거야. 습관을 들여야 돼. 자, 그래서 1번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나는 안 읽었으니까 몰라. 하지만 가는 맞지? 너무나도 인과적인 설명이 많이 등장한 걸 볼 수가 있고 선생님이 전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2월 끝나고 나면 이제 3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2월도 이제 아직 초기긴 하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 한 달 좀 안 되게. 3월부터는 실전 강의를 들어갈 거야. 실전 강의 들어갔을 때 내가 애들한테 많이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오늘도 살짝 했어. 글의 구조를 이제 앞으로 중요시해요. 대조 구조, 반복 구조, 그 다음에 인과관계 구조, 그 다음에 프로세스 구조, 그 다음에 원칙과 예외 이런 어떤 구조들이 있어.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있지. 이게 내가 내세운 게 아니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수능에서 대놓고 이게 수능 모의고사잖아. 대놓고 등장해. 작년 이슈이잖아. 인과적이다는 얘기 이거를 생각을 cause and effect 잘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2번 가와다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이 등장한 적이 없어. 3번 가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했다.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가 나오지가 않아 아예. 자 4번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에는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이 없다는 얘기지. 일단은 비판의 근거는 없었어. 최소한 선호도 없었어. 좋았다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 몰라. 자, 근데 이게 이제 가에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거는 맞기는 해 일단, 그지? 자, 5번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은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그치? 근데 그런 거 없어. 물론 선생님이 여기 지금 유럽에 나중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통시적인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통시적이려면 여기에 뭐 진나라 춘추 전국 시대 그 후에 뭐 유비의 삼국 시대 이후에 뭐 홍청명 뭐 이렇게 등장을 해야 돼.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얘기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잖아. 그래서 이거는 X야. 됐지? 자 이제 나를 읽어보자. 나를 읽기 전에 지금 그 17번을 풀어볼 수가 있겠지. 17번 봐볼까? 17번이 은근 까다롭지. 쉽지만 은근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었어. 자 17번 1번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하지.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는지. 근데 실질적으로라는 얘기가 나왔었어. 유럽에서도 경쟁을 통한 이 관리, 임용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맞는 얘기야. 정답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 2번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이 집단을 형성하여서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아까 엘리트가 많이 들어갔다 그랬지. 여기까지는 좋아. 그리고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는지는 이후에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그렇지. 얘네들이 많이 늘어나서 도덕적 기준을 공유하면서 사회 안정이 갖춰지고 통치가 안정되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관료가 되니까 관료의 통치에 기여했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없지. 그치? 3번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아까 전에 이 완화시키는 내용 기억나지? 최종까지 합격하지 못했지만 앞에 보면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세 번째 단락의 이제 끝부분인데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했다. 맞는 얘기지. 이제 국가가 권리를 주려고 노력을 했었어. 혜택을 주려고. 4번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는 좋아. 뭐야?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뭘 갖게 된 거야? 권리가 아니라 기회. 그렇지? 근데 여기는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초빙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지. 자, 기회가 생기긴 했지만 이게 초빙될 기회야? 아니지.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뿐이지. 과거 시험을 치르고 이걸 준비했다 그래서 너 과거 시험 좀 준비했냐? 그럼 지방의 관료 와서 한번 좀 해봐라 이런 건 없었어. 통과를 해야지. 알겠지? 잘못된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 더 많은 사람들 여기 나오니까. 근데 사실 조금만 더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자 5번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세상가들이 있었다. 이거 맞는 얘기지 유럽에.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까지 됐고. 자 아니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어. 원래 이건 내가 직접 풀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자. 자 19번에도 지적은 하십니까? 가와 나를 참고해서 기업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여기도 가는 먼저 풀 수 있겠지. 먼저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줘. 왜 그러냐면 이게 수능 비문학은 가장 베이스먼트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특성이 기억력 테스트. 이거 거짓말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스키마를 형성해서 나도 스키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저게 스키마거든. 저런 어떤 글의 구조가 그런 걸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용을 까먹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에 대한 기억이 지금 조금 강한 상황에서 바로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주는 노력은 해보란 말이야. 그래야 정답이 올라가. 그래서 물론 나는 그렇게 풀리지 않았지만 자 1번 기억은 자 기억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앞에 보면 익명성의 확보라 그러지. 자 뭐라고 기억이 익명성의 확보. 자 이게 그러니까 익명성의 확보가 여기서 미친 영향은 뭐였어 아까 전에 이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있었지 그지? 공정성 어디 갔냐? 여기 공정성 그지? 그러다 보니까 학습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됐다 뭐 이런 좋은 측면에 대한 얘기였잖아. 포지티브. 기억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때? 익명성의 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응시 기회에 보장을 했다라는 얘기. 애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나도 그래. 익명성이 확보했다 그래서 응시 기회를 보장했다? 그치.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지. 이게 인과관계가 바로 연결이 되는 느낌은 안 들어. 해모. 자, 2번. 기억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아까 전에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도모했지만 보장했지만 그 얘기가 어디서 등장을 했었어? 바로 이 부분이었지.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굉장히 이렇게 다변화스러웠잖아. 근데 다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식으로 관료의 유지가 이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업,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해서 정치적 변화에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했지만이라고 하는 내용도 솔직히 와닿는 바가 크진 않아. 하지만 따져볼 수는 있어. 자, 익명성이 확보가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을 더 많이 치를 동기부여가 확보가 되긴 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지? 그러면 동기부여가 확보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 엘리트층이 더 많이 늘어나겠지. 그래 엘리트층이 더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관료들도 계속해서 집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안정이 도모가 되겠지. 이런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이번에 이거는 그래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알겠지? 3번 기업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기업, 익명성의 보장 이게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다는 얘기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사실 애매해. 이게 왜 지가 애매하게 느껴지냐면 사실 나까지 다 이거 확실하게 쳐낼 수가 있어. 4번 기업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 맞는 얘기지? 이거 확실해. 자 이건 이렇게 이번처럼 따져볼 필요도 없어. 자 5번 기업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다양성이 아니라 일원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은 공유하기만 되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풀고 바로 다시 나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이게 글이 쉽지만 이제 좀 길지. 그래서 천천히 좀 읽고 있는데 자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제도 개헌론이 유형원의 공거제 구성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도 의식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자 이런 걸 지금 보아본데 나의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니? 적어도 나 글은 과거제에 대해서 그렇게 포지티브한 입장은 아니겠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왜냐하면 과거제의 어떤 그런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등장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계속 그럼 봐보도록 해보자. 여기도 좀 지울게 이제. 여기 있는 거 좀 필기 좀 했어?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야. 내가 이번 수업에서 너희들한테 이제 의도하는 중요한 내용들인데 뭐 어차피 영상은 내가 올려줄 거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이거는 지울게. 써야 돼서. 자. 자, 그래서 여기 맞아요. 여기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 자, 이게 뭐라고?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 능력주의 결과주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다. 신분제 세습의 문제도 의식한 것이었다. 신분적 세습의 문제도 의식했대. 넘어가자 이거. 자,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경론이 등장했다. 17세기 무렵 봉건적인 제도의 개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 자, 봉건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봉건적?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봉건제도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중세 시대 이제 유럽에 봉건제도가 있는데 여기 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여기 쳐보자, 조그맣게.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그 아래? 그렇지, 영주들이 있지. 영주들이 이런 식으로 다 있어. 영주 아래 또 누가 있어? 기사들이 있지. 네. 기사 아래 또 누가 있어? 농노들이 있지. 계급주의가 확실하지. 이건 계급이야, 계층이 아니라. 지금은 계층주의지 우리나라는. 근데 여긴 계급주의잖아. 이게 바로 봉건적인 거야.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사회적인 계급이 확실시 되어 있고 세습이 되는 그런 체제를 봉건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좀 구태적이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안 좋게 느끼는 거지.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런 봉건적인 요소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고 했대. 그래서 이거는 제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재도입 개혁을 하려는 거야. 몰랐지? 이게 좀 의아하지? 우리가 느낄 때는 봉건적인 건 안 좋은 건데 그걸 오히려 재도입하는 노력을 했대. 자, 고현무는 이름부터가 뭔가 되게 중국인스러운데 짜장면 잘할 것 같아. 고현무는 관료제의 상칙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뭐라고? 관료제의 상칙. 기존에 좋았었던 능력주의 유지 오케이 하는 거야. 자, 근데 지방관인 지연들은 지방에 있는 그 현감 관리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후에 그 지위를 어떻게 하자고?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미쳤지. 자, 이게 미친 짓이야, 그지? 자, 뭐래? 어쨌든 이 지방의 관리들, 지현들, 그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검증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지위 유지를 평생 해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습까지 해줄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부분적 도입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조금 미친 짓이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준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지방의 관리들을 많이 뽑잖아. 어떻게? 공무원 시험이지, 그렇지? 근데 지방에 이제 그 관리직 정도의 공무원이 되려면 못해도 한 5급 정도는 돼야 될 거야. 공무원이 이제 9급에서 이제 1급까지 있잖아. 대통령이 1급일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5급 공무원들을 5급 공무원 하면 이렇게 느끼면 될 것 같은데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이 5급이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이지. 그 외교관이 되면 어떤 특권들이 있냐면 해외에 나가서 살 수 있게 해줘. 국가에서 아예. 해외에 영사관에 살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자식들 다 데려가서도 살 수 있는 돈을 다 이렇게 마련을 해줘. 그리고 뭐 차도 주고, 그렇지? 예. 엄청나게 특권이 많지 외교관이. 물론 외교관 자체 월급은 많지 않아. 공무원이니까. 하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이제. 그리고 외교관 이러면은 그 나라에 가서 엄청나게 대우를 받겠지. 다른 국가에서 온 사절단이잖아, 한마디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외교관을 하는데, 오, 너 잘하네 이러면 정년퇴직도 없어. 그냥 너 죽을 때까지 외교관. 오, 좋아, 너 베스트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게, 너 괜찮았어? 그럼 나중에 너 네 2세, 네 2세 있지, 걔 너 자리, 걔도 외교관 하게 해줄게. 미쳤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가 뭐야? 외교관도 티오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티오가 꽉 차버린 상황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꽉 차버리고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 경로가 차단이 돼버리는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했었지만 이제 1789년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에선 사회적인 혁명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났었지. 프랑스가 이제 유럽에 있고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프랑스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일 거다. 아니야.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고로 진보적인 국가야. 걔네들은 이 국가, 우리나라는 애국가 있잖아.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근데 걔네들이 국가 자체가 뭐냐면 다 때려 부수자, 혁명을 일으키자 이거야.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가사가 그냥 한번 보면 알아. 나중에 이제 유튜브 가서 봐봐. 모든 걸 다 뒤바꿔버리자. 그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특권층을 다 죽여버리자 막 이런 내용이야 국가가. 무섭지.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런 나라야 원래.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고연문은 이러한 내용을 지금 제안을 했고 미친놈이지. 황종이 이름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치? 황종이가 뭐라 그랬어?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되게 무섭지. 자체적으로 뭐야? 지방 자체 시험을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서 아까 얘기했던 가에서 공정한 그런 시험보다 그냥 지방 관료들이 알아서 하라고. 자, 여기 문제가 있겠지. 왜? 이 지방 관료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니까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한 자리를 하고 싶으면 얘한테 갖다가 뭐 하면 돼? 특산물 같은 거 갖다 바치면 될 거 아니야. 막 돈도 주고. 그럼 어떻게? 어우 이 새끼 나한테 잘하는데? 어우 나한테 아주 좋은 놈이야? 하고 뽑아줄 거 아니야. 능력하고 상관없이. 이게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벽수와 같은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버리자라고 하는 그래서 얘 제도를 되살리는 이거지. 제도에 가려고 하는 노력을 이 보완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자, 이러한 개요는 근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대.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력이 있었대. 자, 이러한 근데 흐름이 있었던 게 얘네들이 뭔가 세세적인 권력을 만들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과거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 과거제의 단점들을 볼 수가 있어. 뭐가 있을까?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자 뭐라고? 이 학문에 대한 깊이보다는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합격 공부를 하는 거지. 그치? 에듀윌, 그지? 공무원 시험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형식적 공부인 거지. 난 합격만 하면 장땡이야. 그래서 이 나라 역사가 뭐 어쨌고 저쨌고 관심 없어. 몰라 근데 뭐 다 암기해버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게 하면서 재능을 낭비하겠지. 인재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적재적소에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시스템이 국가에 마련되어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도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능력들이 수능 시험에서 국어 성적이 한 문제 못 받았다 그래서 다 펼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겠어? 이거 국가의 손실이지, 그지? 자원 손실. 어쨌든 이러한 경우인 거야. 그래서 재능을 낭비하고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가 없었지. 과거제는 인성 평가 할 수 없어. 왜냐? 아까 뭐라 그랬어? 익명성이라고 그랬지? 누군지 모르는데 익명평가 어떻게 해? 또 누군지 모르니까 실무 능력을 평가를 어떻게 해? 다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까지도 존재했었대.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인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대. 왜?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는데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대?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과거제에서 합격을 위한 공부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그 실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전부 다 성과 위주의 업무만 펼쳤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도 그렇지. 우리나라 공무원들 좋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태도가 좀 지금 구태의연한 게 굉장히 많아. 내 친구도 공무원이긴 한데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지만 좀 그래 보여. 그냥 딱 성과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 중요시하며,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가시적, 단기적 보이는 거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이제 업무 능력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이거는.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드러나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야. 어쨌든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근데 내가 볼 땐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부작용 가져가고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 동기는 뭐겠어?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이익을 연명하고자 하는 동기지. 공공성은 뭐야? 국가 전체의 이익이겠지. 자기가 일을 잘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 전체 이익. 이게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야. 왜?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것만 보이니까 국가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그치?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국가 전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야. 나만 돈 많이 벌고 나만 많이 연금 타고 나만 세습할 수 있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정말 개인적인 뭐냐 끝판왕을 보여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자 그래서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시된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았고 출세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청구된 관리에 비해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대. 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수능에서 이런 글이 나온 건 다 의도가 있다 얘들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가에서 나온 것처럼 과거제가 짱이고 과거제가 정말 좋은 거잖아. 근데 이 당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야. 그게 무조건 좋았겠냐 이거지. 이 당시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국제적인 사회에 있어서도 안정이라는 건 없었어. 무조건 약육강식이야. 지금이야 뭐 UN도 있고 WHO도 있고 이러면서 세계 기구가 있잖아. 그런 세계 기구들이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있었겠어? 없었어. 이때는 그냥 세면 장땡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정성이 참 중요하잖아. 뭐가 중요하다고? 사회 안정성. 근데 그 사회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제와 같이 굉장히 급진적인, 그치? 뭔가 기존에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세습적인, 계급적인 거 다 개무시하고 능력 위주로 평가하게 되니까 뭐가 약해지는 거야? 어떤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은 약했겠지. 이해돼 무슨 느낌인지? 내가 A 집단에 속한 사람이기는 해. 근데 내가 A 집단에 속해 있건 B 집단에 속해 있건 C 집단에 속해 있건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그냥 네 능력이 뭐야? 이것만 중요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내 공동체에 대한 생각 별로 없어. 그냥 나만 뜨면 되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없던 것이지. 마지막 단락. 자,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를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신기하지. 과거제가 짱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당시 사람들은 야, 이 과거제 좀 문제가 있다. 애들이 일하는데 공동체에 대한 생각 없이 지들 잘 되는 것만 본다. 이 새끼들 존나 짜증난다. 이전에 차라리 그냥 세습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알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 다 망치고 있어. 짜증나. 과거제 짜증나.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수능의 지금 출제 의도인 거야.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란 말이지. 하나만 갖지 말고. 알겠어?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글은 쉽지만 수능이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갖가지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외에 정치체제를 상상하기 어렵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뭐? 사적이고 정서적인. 우리는 사적이고 정서적인 거라 그러면 지금은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오히려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필요했다고 본 거야.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나랑 유대관계도 없는 이런 갑자기 막 제주도에서 똑똑한 애가 막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막 설쳐. 어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솔직히 막 너희들이 사는 아파트들이 있잖아. 근데 그 아파트에 뭐가 있어? 관리사무소가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 관리사무소에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아는 놈이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저기 막 어디 뭐 전라남도 막 해남에서 공부 존나 막 잘했던 놈이 와가지고 니들 아파트에 와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막 감나라 배나라 해. 어떻겠어? 짜증은 나지. 이 새끼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본건적 요소를 도입하여서 신기하게도 그치? 본건적 요소. 근데 이런 새끼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본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나쁜 거, 복고적인 태도가 아니고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오히려 뭐 역설적인 상황. 이 새끼들이 존나게 일을 병신같이 하니까 그런 상황을 역사적 경험에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해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 이해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6번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전에 16번에는 2번하고 몇 번이었냐? 2번하고 우리가 가가 맞다고 한 게 있었지. 2번하고 4였어. 그치? 2번하고 4번. 남은 2번하고 4번만 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다시 여기 나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줘보자. 자 1번. 나는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때? 이거? 맞지? 나도
과거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인과적 서술을 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과거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학문에 대한 깊이보다 합격 공부를 위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 있어서 가시적이나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했다. 전부 다 인과적이야. 자, 2번.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 여기서도. 특정 제도를 분석. 이론이 등장하질 않아. 이론이 뭐야? 이론은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일반화시킨 논리야. 알겠지? 근데 일반화는 없잖아. 자, 3번.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들여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와 달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나는 그러면 구체적 사상가들을 언급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틀린 거지. 이런 거 쉽잖아. 자, 4번. 근데 너희들은 아직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따져줘. 나중에 가면 이런 거 안 해. 알겠지? 4번.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 자,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에 대해서 선호하는 근거는 없어. 비판하는 근거들은 있지.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야. 자, 5번. 그래서 4번이 아까 전에 가에 대해서 맞았지. 하지만 나에 대해서 틀린 거야. 자, 5번.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아니야 그랬고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 없어. 정답은 1번. 됐지? 쉬웠어 이거. 하지만 틀린 친구들도 꽤나 있었지. 자, 넘어가서 아까 17번 했고 18번을 봐야지. 자,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 자, 가는 뭐였어? 이거지. 그 평생 유지 시초가 세습하는 고연무가 제시한 본건적 제도의 제도입 개혁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게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물어보고 있어. 하나하나 잘 따져보길 바래. 자, 1번.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때? 맞는 얘기지? 지현 아까 전에 기억나? 지현 이런 거 막 애들을 임명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 감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본건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2번.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본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근데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본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본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을 하니? 아니지 이거는. 그치? 너무 아니잖아. 이걸 지향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본건적 요소는 세습적인 거잖아. 그래서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나는 건 맞아. 3번 정답은 2번이지. 그래서 자,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서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 세습은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이 의식이 더 강해. 4번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암흑보다 근시안적 결과에 치중했다. 맞는 얘기. 5번 내가 이게 해설할 때 가끔가다 그냥 맞는 얘기하고 넘어갈 때 있잖아. 그건 내가 이미 아까 해설하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 5번 과거제가 나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 내는 경향이 맞는 얘기. 자, 19번으로 넘어가자. 19번에 아까 전에 이것도 동그라미 쳐놓고 오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가보자면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의 보장 이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얘기였지. 이 지울까? 너무 지저분한데. 근데 나에서 얘기하는 익명성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익명성 때문에 일어나는 폐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니은 익명성에 대한 회의, 그지? 얘는 익명성 보장이 아니라 익명성에 대한 회의가 있었대. 자, 그래서 1번 기업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니은은 결과주의 지나친 확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1번의 앞에 진술은 아직 잘 몰라. 아까 내가 세모라 그랬는데 근데 뒤에 뭐라 그래? 이런 익명성에 대한 회의가 결과주의에 대한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된 거야? 아니지. 결과주의는 오히려 과거제에서 비롯되게 되는 것이고 과거제에 대한 이 어떤 그 추구 때문에 알겠지? 과거제에 대한 오호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고 이 결과주의에 대한 그 지나친 확산은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여기서 니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과거제에 대한 지나친 오호가 아니라 과거제가 가지고 있는 폐단 알겠지? 안 좋은 요소인 거야. 그래서 결과주의에 대한 지나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니은과 매칭시키는 건 지금 잘못된 논리가 되겠지. 자, 2번 기업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니은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그랬는데
오히려 니은 이쪽에서는 관직을 물려받는 것은 좋은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이런 물려받는 문제라고 하는 워딩 자체가 틀린 거야. 2번은 틀린 건지. 자, 그 다음에 3번. 기업은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일단 기업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았어. 왜냐면 난 어차피 여기서 근무하다 다른 곳을 떠나면 그만이니까. 근데 니은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랬는데 니은 뭐야? 익명성에 대한 회의.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 지나친 경쟁은 이게 어렵다? 은근히 생각하기가. 얘들아 경쟁이 막 치열해. 그치? 그래서 정말 잘한 사람만이 기타 막 뽑혀. 이건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이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않고 합격 공부만 하는 거잖아. 결과 위주의 공부. 그건 효율적인 거 아니야 오히려? 느껴져?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거야. 4번. 이건 근데 어려웠어 이거는 조금. 4번. 기업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했지. 익명성이. 자 근데 니은은 관리 선발 시 댐댐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뭐야? 이렇게 결과 위주로 보니까 걔에 대한 뭐 인성 이런 거 뭐 하나도 볼 수가 없다 그랬어. 그지? 실무 능력 평가도 안 되고 4번 정답이지. 5번. 기업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 이런 거 아니라 그랬지. 5번. 그리고 니은은 사적이고 정사적인 관계 확보에 어려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게 없어서 그런 거야. 자 마지막이다. 20번 보고 우리 오늘 관동 별곡을 나갈지 아니면 전우치전을 나갈지 한번 봐야 되겠다. 나는 전우치전 나가고 싶긴 한데. 자,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라 일본 학생이 보기에 대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보게 되면 자, 각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서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자, 지금 갑의 견해는 과거제를 옹호하는 거야? 아니면 과거제를 비판하는 거야? 옹호 쪽에 가깝겠지. 자, 과거제를 통해 조선사회의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줬다라고 얘기하는 이 진술 자체는 과거제를 옹호하는 것이지. 근데 뒤에 뭐라 그래?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는 과거제에 대한 비판 쪽에 가깝겠지. 그러니까 을은 지금 박쥐 같은 거야. 그렇지? 양쪽 다 이렇게 다리를 놓고 있어. 병.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 학습의 깊이가 없대. 그래서 그 문제래. 역시 비판적이지. 근데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다 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옹호지. 그러니까 이 갑은 확실히 오고 을과 병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 자 1번 보자. 자,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보시기에 그냥 맞는 얘기지. 이런 건 나 설명 잘 안 해. 자, 2번.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배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야 이거 너무 부정적이야 라고 본 건 그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한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거 맞는 얘기야. 3번.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었겠건 맞는 얘기지. 4번.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하는 거지. 맞는 얘기지. 자, 5번.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군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의 동기가 강화된 건 실무 능력으로 중심으로 평가하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 그치? 뭐야? 실무 능력 중심 평가가 아니라 신분 상승 아니야? 그치? 동기가 강해진 건 실무 능력 중심 평가 때문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얘가 이제 그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이 수단 자체를 얘가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3점짜리야. 이런 걸 구별하는 게 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오히려 지위 획득의 기회 때문에 동기부여가 강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야. 정답은 5번이지. 왜냐면 이 병 보면 얘가 뭐라 그랬냐면 공부를 이제 가지게 되었다. 동기가 있다. 왜? 신분 상승 때문에. 알겠지? 여기까지. 됐고 조금 쉬다가 우리 관동별곡이나 전우치로 넘어가 보자.